우울한 기분을 달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 중 하나는 바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같이 달콤한 음식을 먹는 일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오스트리아의 한 아티스트는 사람들의 우울함을 달래주는 똑똑한 자동 판매기를 고안해냈다. 바로 음성 긴장도 분석기를 통해 고객들의 기분을 척척 알아맞히고 기분에 따라 아이스크림의 양을 다르게 제공하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자동 판매기다. 하지만 이 아이스크림 자동 판매기는 안타깝게도 전시를 위해서만 제작된 것. 시중에서 직접 만날 수는 없다.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 자동 판매기처럼 기분에 따라 양을 달래주진 않지만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수 있는 자동 판매기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 바로 이 자동 판매기가 4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지난 2013년 첫 선을 보인 소프트 아이스크림 자동 판매기다.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지만 자판기와 같이 일반 길거리에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듯이 저희 아이스크림 기기도 길거리를 지나다가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제 개발이 된 것이죠. 먼저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종이컵에 100g 정도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담겨 나온다. 아이스크림이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25초 남짓이다. 자동 판매기가 만들어낸 아이스크림,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일까? 자동 판매기의 내부를 들여다봤다. 자동 판매기 내부에는 그동안 자주 보아왔던 소프트 아이스크림 제조기가 들어있다. 제조기에 원료를 넣으면 실린더에서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고 미리 설정된 양에 따라 자동으로 컵에 담겨진 후 투출구로 나오는 시스템이다. 누구나 만들고 싶어 했지만 누구도 만들 수 없었던 아이스크림 자동 판매기. 이유는 바로 고형물질인 아이스크림을 일정한 맛을 유지하면서도 녹지 않게 정량으로 담을 수 있는 기술과 유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아이스크림 자동 판매기에 있어 필수적인 위생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좋은 살균법을 이용한 살균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자동 판매기에 있어서는 그런 살균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이용돼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제 원료나 실린더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한 번 65도에서 68도 30분간 가열시켜서 이제 균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친환경 목재 가공을 위해 연구하는 이곳. 이상민 박사 연구팀은 건축용 재료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옅은 아이보리색의 이 접착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친환경 접착제, 그 중심엔 쌀이 있습니다. 접착제는 두 물체를 서로 붙이는 데 사용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접착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성분이나 형태, 사용 물질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화학 성분으로 만든 접착제의 유해성이 알려지며 좀 더 안전한 소재를 활용해 접착제를 만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연구진이 선택한 천연 소재가 바로 쌀인 것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접착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 조상들이 사용하던 쌀을 이용하거나 밀가루를 이용해서 풀을 만들어서 벽지를 도배하든지 문풍지를 바르는 데서 아이디어를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쌀가루 접착제는 쌀이라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할 뿐 아니라
습도와 부패에 취약한 천연계 접착제의 단점까지 보완했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 돼서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데 저희는 이 곰팡이까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다른 목재용 방부제도 사용해봤고요. 그 다음에 식품용 방부제를 사용했는데 식품용 방부제는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인체에 무해하다고 생각하고 접착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착력일 텐데요. 혼합물이 들어간 쌀가루 접착제와 쌀가루만으로 만든 접착제, 그리고 일반 접착제로 접착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접착제를 붙인 나무가 물에 닿았을 때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를 통해 접착력을 시험하는 건데요. 쌀가루 접착제와 일반 접착제는 나무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강도를 측정한 결과 쌀가루 접착제의 접착 강도는 KS 기준치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천연계와 합성계의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 쌀가루 접착제. 친환경이면서도 우수한 접착력을 강점으로 접착제가 필요한 것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살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 알데히드의 걱정 없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합판, 파티클보드, MDF용 접착제가 다 포말데히드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천연물 접착제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쌀가루 접착제가 만일에 개발되어서 상용화된다면 포말데히드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레카! 여기서 막간 질문. 혹시 비가 왜 내리는지 알고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도대체 비는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네, 제가 비가 내리는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짠! 뭐야? 이게 뭐예요? 우주선인가? 비를 날려면 구름을 날아야 하는 법. 이 장치를 이용해 구름의 발생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실한 결과물을 위해 통 안에 연기를 넣고 밸브를 꼭 잠가줍니다. 다음은 주사기를 이용해 통 안으로 공기를 넣어주세요. 유입되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면 통 내부의 기압과 온도가 높아지는 단열 압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열 압축이 일어난 통 내부에선 아직까진 그닥 별다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제 밸브를 열어 기압을 낮춰볼까요? 통 속에 공기가 빠져나가자 뭉게뭉게 구름과 같은 연기가 가득 차고 있죠. 이 현상을 단열 팽창이라 하는데 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이 해주실까죠? 네, 우리가 흔히 구름을 수증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자, 구름은 물입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공기 덩어리가 상승 기류를 타고 상승해야 돼요. 공기 덩어리가 상승 기류를 타고 상승하게 되면은 주변의 기압이 낮아져서 주변에서 누르는 압력이 감소하고 공기 덩어리는 단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공기 덩어리가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고 수증기가 물로 응결하는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물로 응결이 돼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열 팽창으로 생성된 구름에 작은 물방울이 계속 모이고 모여 무거워지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비인데요. 유레카! 고해
해바라기 아시죠? 아, 제가 교과서에서 봤죠. 네, 실물을 보시지 못하셨을 실물은 거예요. 못 아마. 봤습니다. 네, 예. 저는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 해바라기가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하세요? 해바라기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그래도 노란빛이 좀 있어요. 고우풍에 약간 어두침침함은 있지만 네. 그래도 노란색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노란색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아, 노란 해바라기 잎이 노란색이 아닐 수 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시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림이 살아서 늙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시들어가죠? 왜냐하면 이 네. LED 조명 때문인데요. 아, LED 조명의 특성이 이 노란색을 어둡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볼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조금씩 실제로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아, 그래서 이 앞에 뭐 수십 년씩 노출시키면 그 노란색이 점점 갈색으로 변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조명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바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식의 조명의 영향으로 작품에 해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런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렘브란트 작품 중에 야경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큼직하고 아주 멋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소위 단체 초상화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림인데 지금 이제 야경이라고 제목도 말을 하지만 원래 이게 낮 그림이었어요. 아, 그래요? 야간 작전하는 네, 그 완전히 그렇죠. 아니에요? 시커먼 그림인데 예. 이게 원래는 낮을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에 포함된 그 염료들, 물감들이죠. 여기에 이제 납과 황이 동시에 쓰였는데 얘들이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그림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럴 수가. 그래서 예. 야간 작전이 돼 버렸습니다. 예. 주간 작전인데. 원래는 낮에 활동하는 그런 대원들의 모습인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작전하는 네. 이병 대원으로 바뀌었군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세월이 흘러서 낮이 밤이 됐구나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림도 시간에 따라서 네네. 움직인 것처럼. 박사님, 그러면은 막 실제로 막 태풍 대비하려고 사람들이 막 창문에 뭐 신문지를 붙이고 막 테이프 붙이잖아요, X자로. 근데 그런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네요. 태풍에 의해서 유리창이 파손되는 경우는 지금 시험 결과처럼 극히 드뭅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것들이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옛날 아파트, 옛날 집들은 창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PVC 창호가 아니라 알루미늄 창호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런 알루미늄 창호 같은 경우는 창틀과 프레임의 이격거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한 이격에 의해서 바람이 불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이격에 의해서 2차 충격에 의해서 유리창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태풍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외부에 돌멩이라든가 어떤 기타 물건들이 날아와서 유리창에 부딪혔을 때 깨지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람으로 유리창 깨지는 것을 봐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분들을 위해 이번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장 얇은 3mm 두께의 유리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사람이 툭 하고 살짝 건들기만 해도 와장창 깨질 듯한 이 얇은 유리창은 과연 어느 정도의 압력에서 파손될 수 있을지 슬슬 압력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창문이 점점 부풀기 시작하더니 900파스칼에 이르자 집중적으로 압력을 받은 부분이 아예 떨어져 나가버린 유리창. 실험 결과 900파스칼, 즉 초속 약 36m의 풍속에서 파손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심해. 우와, 박사님 아주 산산조각이 났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이 보통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 바람을 100%로 유리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넓게 퍼져나 확산이 되기 때문에 단지 여기는 실험 조건에서 이 36m/s 압력을 100%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손이 됐던 거고요. 통상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풍속에 의해서 풍압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리 센 바람도 유리면을 스쳐 넓게 펴지면서 100%의 힘을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풍력으로만 유리창을 깨기란 역부족이란 말씀. 여전히 태풍이 두렵긴 하지만 이렇게 알고 나니 이제 유리창에 대한 걱정은
한실은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레카! 허들, 무지개, 노을, 장미, 기러기, 개미, 도라지, 민들레. 이 단어들이 가진 공통점은? 공통점이 있긴 있어요? 아, 있으니까 문제를 냈겠죠. 힌트, 첫 번째 힌트. 여름입니다. 많이 줬다. 엄청난 거 드릴까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두 번째 힌트. 무섭다. 그만 줘! 힌트 그만 줘! 아니 마지막 힌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드릴게요. 두 글자예요. 태풍. 아! 태풍이요.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태풍의 이름이었습니다. 태풍의 이름은 2000년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 14개 국가에서 10개씩 제출한 140개의 이름을 세계 기상기구에서 공식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8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미, 나리, 장미, 미리네, 노루, 제비, 너구리, 고니, 메기, 독수리라는 이름을, 북한에서는 기러기, 도라지, 갈매기, 수리개, 메아리, 종다리, 버들, 노을, 민들레, 날개 등의 이름을 제출하여 총 20개의 한글 이름의 태풍이 사용되고 있고요. 유레카! 그 세종대에 만들어진 천체 관측기구 중에 혼천이라고 있습니다. 혼천이 사실 세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중국에 이미 있던 것을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새로 개발해서 만든 장치인데요. 저번에 제가 어디 저 남산 도서관 앞에 가니까 그 모형인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몇 개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 봐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 지금 과학 능력이 많이 발달한 지금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이걸 만든 게 어느 정도 대단한 일인가요? 일단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지금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과거에 그런 정도의 생각이 있었을지는 좀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미 별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태양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행성들이 있잖아요. 뭐 금성, 목성, 토성 같은 그런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말로 측정을 한 거라는 건 놀라운 거죠. 야, 그러면 측정을 했는데 그 현대에는 기술이 하도 발달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를 잴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수치가 거의 비슷합니까, 현대랑? 그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느 정도 정교했는지를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조선왕조실록에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종 때인데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운관에서 일식을 예측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일식을 예측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일식이 매일 일어나는 현상도 아니고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 태양이 있고 그 앞을 달이 지나가는 현상이라서 사실 지속 시간이 짧아요. 예전에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개기일식 일어나고 뭐 사람이 기가 날아가는 배를 품은다래. 그렇죠. 근데 일식이라는 게 그래서 과거 그 왕조 시대에는 그 태양이 사실 왕을 상징하잖아요. 왕이 달에 의해서 가린다는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놀라지 말아라.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걸 백성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고 그게 일어나는 날 제사를 지내는.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정교한 걸로 기록이 있냐면요. 그때 예측이 15분이 틀렸답니다. 15분. 15분. 예, 근데 15분 틀렸다고 그 관원이 곤장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깥에 있는 화는 보통 동서남북 천정 천자를 나타낸다고 해서 또 좌표계의 개념이다.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평 좌표계, 지평이 있고요. 좌우한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된 안쪽에 실제 별이 운행하는 공간인 삼신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늘이 회전하는 것처럼 이 환도 회전하게 됩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환은 실제로 실제 관측을 할 수 있는 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유환이고 이건 규형이라는 것인데요. 하늘이 1시간에 15도씩 북극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돌려지게 되고 관측하고자 하는 임의의 천체들 찾아서 관측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유레카! 디지털 사진 기술은 냉전 시대 군사적 목적에 의해 등장합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처럼 그 시절 아날로그 기술로 적진을 시시각각 광범위하게 찍은 후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 문제가 극복되기 시작한 건 사진 기술이 디지털화되면서부터. 아날로그 사진과 달리 이미지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고 메모리 장치에 쌓이면서 저장부터 관리, 인쇄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 거죠. 무한 복제를 통해 지식의 보편화, 정보의 확산, 인식의 확장에 절대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인화의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빠른 속도와 편리성, 그리고 전파력을 타고 디지털 사진 혁명이 시작된 거죠. 사실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술의 극치가 왔다 그러는 거죠. 그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전부 사진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왜냐면 모든 그 초점이라든가 노출이라든가 눌러만 주세요. 옛날 코닥에서 나올 때 그 캐치프레이가 있어요. 눌러만 주세요. 근데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눌러만 주세요 하면 카메라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도 사진을 찍는 시대를 만든 게 디지털 카메라 혁명이에요. 디지털 사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비용을 덜 들이고 쉽게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차원에서만 본다 그러면 조금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냐면은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사진술에서만 그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바꿨잖아요. 디지털 사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또 그 내가 생산자로서의 그 사진술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언제든지 네트워크 안에 자기가 발신자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정보를 쓸 때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겠죠, 당연히.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며 사진은 현대인의 일상에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진이 아니었다면 대중매체의 발달을 비롯해 의료, 산업, 공학, 건축 등 모든 분야의 비약적 발전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은 그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죠. 사진은 한 사회를 뒤덮을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매체로 떠올랐습니다. 2010년부터 3년여간 계속된 아랍의 봄 사태는 그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유레카! 저칼로리 밥을 만들어야지. 다이어트 날씬한 톡톡이. 그래도 자신의 몸매에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모양인데요. 자, 우리가 매끼 먹는 흰쌀밥 한 공기는 300칼로리 정도. 여기에 찌개나 국, 밑반찬까지 함께 먹으면 한 끼 칼로리 섭취량이 결코 적지 않죠. 만약 다양한 종류의 반찬을 포기하기 어렵다면 밥의 칼로리 자체를 떨어뜨리는 비법은 바로
코코넛 오일. 쌀에 코코넛 오일을 넣고 밥을 지은 다음 냉장고에 넣어 식히면 탄수화물의 칼로리를 60%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진짜? 같은 양의 밥인데 칼로리가 달라진다? 코코넛 오일이 전분과 과립 사이로 스며들어 체내에 흡수가 잘 되는 가수와 전분을 저항성 전분으로 구조를 아예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갓 지은 밥을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12시간 냉장 보관한 다음 재가열해서 먹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저항성 전분은 칼로리 저하와 함께 소화관에 기생하는 유익균의 좋은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몸에 좋은 박테리아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